제6절 국제경찰 공조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죠. ICPO입니다. 국제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호협력하는 정부 간의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발전 과정을 보면은 1914년도에 모나코에서 1차 국제형사경찰회의를 했죠. ICPC입니다. 1923년도에 비엔나에서 19개 나라의 경찰기관장,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되겠죠. 2차 국제형사경찰회의를 개최해서 국제형사경찰위원회, 이제는 이제 위원회가 되죠. 처음에는 회의였는데 아무튼 약자는 ICPC로 갔습니다. 당시는 유럽 대륙 위주의 기구였죠. 그러한 지역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찰협력기구였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비엔나에서 ICPC 총회를 열면서 국제형사경찰기구를 발족을 합니다. 당시에는 파리에 사무총국을 두었죠. 현재는 프랑스에 있는 리옹에 사무총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순서가 ICPC, ICPO로 발전했죠. ICPC에서 ICPO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따만 하더라도 유럽 대륙의 경찰청장 회의였죠. 그래서 C를 보면은 중간에 좀 뚫려 있습니다. 온전한 원이 아니죠. 일부 유럽 대륙에 한정한다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ICPO로 바뀌면서 온전한 원이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가 코비비 순입니다. 코후비가 아닙니다. 코비비. 조직을 보겠습니다. 총회가 있죠. 인터폴의 최고 의결기관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개최하는데 총재는 4년 임기가 되겠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헌장 등의 개정을 제안하고 재정 분담금, 연체국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총국이 회원국 간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총본부이자 또 추진체이고 국제수배서를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중앙사무국은 그 나라에 있는 것이죠. 인터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별로 하나씩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회원국에 설치되는 상설기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사국장이 담당을 하겠습니다. 실무는 외사수사과에서 담당을 하죠. 그 인터폴캐라고 있습니다. 인터폴 공조는 24시간 운영되는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통해서 공조가 이루어집니다. 실체는 없이 이 망, 네트워크만 있는 것이죠. 행안부 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인터폴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나가죠. 경찰청이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동일 증명, 정가조회, 사실 확인 조사, 정보 자료 교환이죠. 동전, 사정이 되겠습니다. 동전 하나 달라고 사정하죠. 실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소재 수사는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이것은 경찰청 훈령인데 여기서는 중앙사무국의 기능으로서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뿐만 아니라 국외 도피 사범 근거, 이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폴에는 형사범을 직접 체포할 수 있는 인력이나 권한은 없죠. 국제경찰은 없습니다. 인터폴 경찰은 없습니다. 그 네트워크 망만 있을 뿐이죠. 그 망을 통해서 협조관계만, 공조관계만 이루어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폴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에 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보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빠졌더라고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로폴은 유럽연합조약에 근거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유럽경찰사무소가 되겠죠. 그리고 아세아나폴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 간의 국제범죄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인데 1981년에 설립이 되었고 치안 총수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마약이나 무기 밀매 등 국제범죄 논의를 위해서 3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쭉 있는데 총 10개 나라가 있죠. 이 10개 나라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연례 행사를 개최를 해서 치안 문제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가진답니다. 우리나라도 초청을 받습니다.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세안 인접국가, 인터폴, 유로폴 이런 국제기구도 초청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은 초청받아서 참가를 하는 것이죠.
아주 이전에 이 10개 나라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묻는 승진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공제에는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개 나라를 암기를 하는데 미싱, 말린, 테브라, 필, 백함이 되겠습니다. 미싱을 할 때 잘못하면은 천이 고르게 안 들어가고 두 겹이 겹쳐가지고 말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싱이 말려서 불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불화보다는 이 와이어가 들어간 불화가 착용감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좀 더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미싱이 말리고 와이어가 들어간 테브라는 필이 백이고 감기겠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미싱 말린 테브라, 필이 백이고 감긴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틀리지는 않겠죠. 자, 인터폴 회원국 간의 협력의 기본 원칙입니다. 주권을 존중하죠. 각 회원국 경찰기관이 자국의 법에 의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 인터폴은 국제기구이지만은 어디까지나 협력은 각 나라별로 그 나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법의 집행, 인터폴은 일반 범죄에 예방과 진압에 국한하죠.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사항에 관해서는 배제합니다. 보편성,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과 협력을 하면서 지리 언어적인 요소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보편성이죠. 평등성은 모든 회원국은 재정 분담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나라는 분담금을 많이 낼 것이고 후진국은 분담금을 적게 낼 것인데, 하지만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향유한다는 겁니다. 그게 평등성이죠. 이 보편성과 평등성을 좀 뒤바꿔서 시험 문제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타 기관과의 협력, 각국의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한 협력은 일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계되는 모든 정부기관에까지 미친다는 의미이고, 업무 방법의 유연성입니다. 업무하는 방법은 위 원칙들에 의해서 기속은 되지만은 각 나라별로 다양한 경찰 조직 구조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유연하게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들에 대해서는 지켜야 하지만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고 유연하게 지키면 되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제 수배서를 보겠습니다. 이 수배서가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황색은 가출인 소재 파악, 실종자 소재 파악이죠. 그리고 기억 상실자 신원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실이 들어갑니다. 실이 들어가는 것은 황색이다. 청색은 국제정보조회 수배서, 수배자 소재 신원 파악이 되겠습니다. 실종자 소재 파악은 아니죠. 실종자는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황색이 되고 수배자 소재 파악이 청색이 되겠습니다. 적색은 체포 수배서가 되겠습니다. 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우선 암기하면 황실, 청소, 적체가 되겠습니다. 자, 황실이죠. 황색 방입니다. 여기에 청소가 많이 적체가 되어 있죠. 녹색은 상습적인 국제범죄자입니다. 우범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죠. 우범자도 상습성이 있죠. 녹색이라고 하면은 에버그린이 생각나죠. 항상 푸릅니다. 상록수가 되겠습니다. 보라색, 퍼플을 보라색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자주색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종수법을 공유하는 것이죠. 신종수법을 보라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흑색은 사망자, 변사자의 신원 확인입니다. 상가집에 가면 모두 검은색으로 상복을 입고 있죠. 오렌지색은 폭탄 테러범에 대한 경보입니다. 오렌지 폭탄 세일이 되겠습니다. 작물수배서도 있죠. 도난이나 불법 취득한 물건, 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고, 인터폴 유엔 특별수배서는 인터폴과 유엔 안보리의 협의사항에 따라서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록수죠. 항상 푸릅니다. 녹색은 상습범, 우범자에 대한 동향 파악이고, 흑색은 사망자에 대한 것입니다. 오렌지 폭탄 세일하고 있죠. 자, 인터폴 적색수배를 보겠습니다. 적색수배는 체포수배서죠. 할 수 있는 요건은 장기 2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일단은 2년 이상 범죄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영장이 발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범죄에 한정이 되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조폭,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 되겠죠. 이런 조직범죄, 그리고 다액 경제사범인데 다액은 5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다라는 말이 나오죠.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5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즉색수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파장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또 특별히 즉색수배를 요청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결정은 인터폴에 있는 사무총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영장이 나와 있으면은 얼마든지 인터폴 즉색수배를 올려볼 수는 있는 것이죠. 자, 이 요건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2년이니까 2년 체포 다가 되겠습니다. 자, 즉색수배와 범죄인 인도, 즉색수배서를 긴급인도 구속 청구서로 인정을 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수배자를 발견하면 즉시 체포를 해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국가 간에는 그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겠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려면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요. 사건 기록 전체를 영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번 받아보니까 실제 그 범죄인을 발견한 때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기까지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한 달 동안에 모든 서류를 번역을 해야 되고 또 절차를 밟아서 결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면은 범죄인의 소재가 발견돼도 바로 검거를 못 하겠죠. 한 달 후면은 또 다른 나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먼저 간략하게 한 장짜리, 두 장짜리로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를 보냅니다. 바로 이것을 보내는 것이죠. 아주 요약해서 이 사람은 뭐 언제 어디서 살인죄를 범하고 도주한 사람이니까 잡아달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장만 해서 보내고 그 나라에서는 이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를 신뢰를 해서 바로 이제 즉시 체포를 해서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체적인 인도 재판을 거쳐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폴에 있는 이 레드 노티스, 즉색 수배서를 범죄 인도 조약에서 의미하는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 레벨로 인정을 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나라에서는 즉색 수배서만 있으면은 바로 체포를 해가지고 범죄 인도 절차에 따라서 넘겨주는 것이죠. 주로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진 않는데 좀 후진국들을 보면은 이 인터폴의 즉색 수배서를 이렇게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로 인정을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워낙 그 나라에 범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즉색 수배서를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수배자를 발견하더라도 체포하지 않죠. 소재 확인 및 동량 감시만 하고 수배국에다가 통보만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즉색 수배서로 수배한 그 사람이 여기 있어 하고 알려만 줄 뿐이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배국에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즉색 수배서를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즉색 수배자가 만약에 국내에 입국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수배자가 맞는지 컴퓨터로 재확인한 다음에 동량을 24시간 감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체포를 할 수가 없죠. 지원이 필요하면 시도청 외사과에 보고를 하게 되고 수배자가 다른 관할을 이동하게 되면 그 관할 외사요원에게 동량 감시를 인계하겠죠. 그리고 경찰청에 보고를 하고 인수한 경찰서는 수배자가 출국할 때까지 동량을 감시하는데 그 결과를 매일 경찰청에 적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터폴 국제협력 활동을 보겠습니다. 사무총국이 95년대에 구축한 도남문화재 DB에 한국이 그림이나 조각 등을 등재를 하고 있죠. 중요 문화재 소재 파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 프로젝트, 진짜 프로젝트죠.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정보입니다. 짝퉁을 막는다는 것이죠. 회원국 간의 국제 스포츠 행사 경험 공유를 위해서 인터폴 스타디아 하니까 스타디움이 생각이 나죠. 스포츠하고 연관이 됩니다. 해외 도피한 지명 수배자에 대해서 국제 공조 수사는 어떻게 하느냐. 경찰서에서는 시도청 외사과를 격리해서 본청에 있는 인터폴계로 보내죠. 본청에서는 피해자 도주 예산국의 인터폴에
피해자 소재 수사 및 강제 추방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또 해외 경찰 주재관이 그 나라에 있다면은 주재국 당국과 협조 조치를 하겠죠. 도주국이 불명확한 그러한 중요 수배지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에는 도주가 예상되는 나라가 나오죠. 그러면 그 나라에다가 요청을 하면 되는데 불명확하다면은 어느 나라로 갔는지 모르니까 일단 인터폴 사무총국에 즉색 수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총국에서 심사를 하겠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 후에 즉색 수배가 떨어지면은 인터폴에 가입한 전 회원국에 수배 조치가 되는 것이죠. 수배 조치는 되는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잡으러 가고 그러지도 않죠. 일단 등재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배자가 중국이나 필리핀, 홍콩 이런 데 있는 것 같다. 그런 첩보가 있으면은 그 나라에다가 별도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경찰 주재관이 있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거기 형사들이 좀 첩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가 있죠. 외국 경찰청에 설치가 되어서 그 나라 경찰이 운영하는 한국 전담 부서를 의미하는데 한인 사건 사고가 많은 필리핀에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를 했죠. 한국 경찰관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6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인 관련 사건이나 국외 도피자 송환 등에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죠. 베트남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국 경찰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경찰관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건 관련해서는 전담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코리안 데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테러리즘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 특정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경우죠. 민족주의적 테러리즘, 민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지역의 독립이나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간헐적 테러리즘이 있습니다. 간헐적은 단기간에 걸쳐서 일회적이고 간헐적 비조직적으로 자행되겠습니다. 잠깐 치고 빠지는 개념이 되겠죠. 국가 테러리즘은 국가 자체가 테러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약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가장 격식을 갖춘 정신문서이죠. 당사자 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 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할 때 사용하는데 신사협정은 정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협정이라는 것은 어그리먼트인데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 기술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조정하기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협정이니까 협의해서 조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고 협약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입법적인 성격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협약 이러니까 약이 나오니까 어떤 약관, 약속 그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입법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의정서라는 것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원래 기본 문서가 있죠. 그것에 대한 개정 혹은 좀 보충하는 것 그런 성격을 말합니다. 의정서 할 때 의정에 의제를 개정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죠. 국회가 별도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법하고 자동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집단학살금지협정,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 부전조약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과 관련해서 협력하는 것인데 상호주의는 외국이 해주는 만큼 똑같이 해주겠다. 쌍벌가변성은 공조하는 그 범죄는 양국가 모두의 법률로서 처벌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정성은 공조에 의해서 얻은 증거는 특정이 되어 있죠. 그 범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범죄에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조 조약과의 관계는 조약하고 이 법의 규정이 상충을 하면은 조약이 우선합니다. 법은 일반적인 것을 규정을 한 것이죠. 조약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별하게 조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조약이 우선하겠습니다. 일단 조약이 체결되면 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공조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조 범위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소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호주하고 최초로 1992년도에 공조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외국과의 요청은 먼저 공조를 접수하고 자료를 보내는 것은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모든 문서가 날아가고 또 접수를 하는 것이죠. 다만 긴급 특별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다이렉트로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공조는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공조 방식이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또 할 수 있겠죠. 절차를 보면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신청하면은 검사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면은 이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날아가면은 그 나라에서도 또 이 역순이 되겠죠. 외교부 장관이 받아서 법무부 장관한테 가서 검사한테 가서 경찰관한테 이렇게 역순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공조를 받으면은 이 역순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긴급 특별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다이렉트로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조할 수 있는 범위는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를 수사를 할 수가 있죠. 또 서류나 기록을 제공할 수 있고 송달, 압수수색 검증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증거물이나 물건을 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그 요청한 나라에서 증언을 할 수 있게도 하겠습니다. 인터폴 공조도 할 수 있고 형사사법 공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인터폴 공조보다는 형사사법 공조가 이러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외교부 장관 이런 데를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신력이 부여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얻어진 진술이나 증거물은 재판에서 증거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터폴 공조로 얻어진 것은 그러한 공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죠. 형사사법 공조는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죠. 절대적 거절 사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안미가 되겠습니다. 공조범죄가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목적이다. 그런 경우는 안 되겠고 인종, 국적, 성별, 사회적 신분,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이런 경우는 양벌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곡에 보증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문자를 보면은 주정차 양보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양보해달라는 요구는 거절할 수도 있죠. 임의적 거절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조 연기가 있습니다. 공조되는 대상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혹은 수사 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이 끝나고 수사가 끝난 다음에 또 공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때까지 연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수에 대해서는 연기 사유이지 임의적 거절 사유는 아닙니다. 재수하는 것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조금 연기될 뿐이죠. 내가 학교에 안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범죄인 인도법을 보겠습니다. 정치범 불인도 원칙. 우리나라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명문으로 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어떠한 행위가 정치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열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범죄는 국제법상 불확정적인 개념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요청을 받은 피청구국에 의존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치적인 분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을 때 분위기를 봐서 어떤 경우는 정치범이기 때문에 인도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정치범이 아니라서 인도해 주겠다 뭐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원수라든가 정부 수반,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했다 이런 범죄, 다자간 조약에 따라서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그리고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 위협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 이러한 원조녀에 대해서는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자간 조약에 따라서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치범이라도 인도를 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원조녀에 대해서는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군사범 불인도 원칙이 있습니다. 탈행이나 항명 등 군사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우리나라에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 중요성, 어느 정도 중요한 범죄만 인도해야겠죠. 우리나라는 사무장 1년 이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최소한 중요하면 되니까 제일 작은 것이 1입니다. 1년 이상이죠. 쌍벌 가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특정성의 원칙입니다. 인도 요청된 그 범죄로만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3국으로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국 및 불인도 원칙이 있죠. 자기 나라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임의적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는 아니죠. 반드시 안 보내는 것은 아니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국 민 불인도 원칙에 대해서 대륙법계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미법계는 반대로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속인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그 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범해도 나중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재판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미법계처럼 이렇게 속지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그 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갔다면은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는 재판권이 없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살인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국 사람에 대해서 미국 법원은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발생 안 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우리는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재판권이 있는 것이죠. 다만 증거가 없어서 재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증거가 부족하다면은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통해서 증거 좀 보내라. 그래서 증거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미법계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서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 사람을 그 나라로 보내줘야 재판이 가능한 겁니다. 속인주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공제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주의는 인도 제약이 미체결국이라도 향후에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 한국이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면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 안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라도 이번에 너희 나라 국적의 범죄인을 한번 보내줄 테니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너희 나라에 있으면은 그때 한번 잡아서 보내다오. 이렇게 서로 상호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약이 우선합니다. 인도 조약에 범죄인 인도법하고 다른 규정이 있다. 그러면 조약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하고 범죄인 인도법 모두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 우선주의를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성의 원칙, 범죄인 인도가 범인 처벌에 유용해야겠죠. 시효가 소멸했다, 사면했다 이런 경우에는 인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인도 거절 사유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법에 규정된 것이죠. 절대적 거절 사유로 보겠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등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인도 범죄를 행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다.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 그 범죄에 대해서 현재 재판 중이다. 그리고 확정이 됐다. 이러면 보내줄 필요가 없겠죠. 또 한국이나 청구국의 법률에 시효가 완성되어 버렸다. 이러면 실효성이 없죠. 두 문자를 따면 차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차이나게 제시하면은 절대적으로 인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돈 10,000원에 이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물건 사러 온 사람이 2,000원 이렇게 불러버리면 황당하죠. 너무 차이나게 제시하면 절대적으로 물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임의적인 거절 사유를 보겠습니다. 인도 범죄의 일부가 한국 영역 내에서 행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재판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사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재판을 할지 혹은 상대국에서 재판을 하도록 넘겨줄지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겠죠. 그래서 임의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인이 한국 국민이다.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죠. 가급적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고 안 보내주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인도 요청된 범죄 외의 범죄가 우리나라 법원에 현재 재판 중이다. 그러면 재판을 끝내고 보내주든지 그 상황을 좀 봐야겠죠. 또 인도 범죄에 관해서 제3국에서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이미 받고 처벌이 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요청국에다가 이 사람을 보내주면은 2번 처벌받을 우려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또 안 보내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보내주는 것이 상당히 비인도적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안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유를 보면 한국 국민의 외제 인삼을 주는 것은 상당히 비인도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한국 사람에게 우리나라 인삼도 좋은데 외제 인삼을 주는 것은 상당히 비인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 인도 청구가 되면은 절차를 보면은 조약하고 법하고 다르다, 그러면 조약이 우선해서 효력이 있겠죠. 외교부 장관이 우선 받으면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넘겨주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속 관할로 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는지 존재 여부, 그리고 상호 보증을 하고 있는가,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인가,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를 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를 받은 법무부 장관은 인도 조약이나 법에 따라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은 인도 청구 심사 명령을 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끝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인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이제 인도 여부 심사를 위해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한테 인도 심사 청구해라 하는 것을 명령을 내리죠. 이것을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이라고 합니다. 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내리냐고 하면은 이 인도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의 전속 관할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대상 범죄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이 있는 때는 지체 없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인도 구속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다면은 구속된 날부터 3일 내에 검사는 인도 심사 청구를 하고 법원은 2개월 내에 인도 심사를 해야 합니다. 신문 기일 절차는 공개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범죄인 또는 대리인 등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범죄인을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 그것만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기타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대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의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1회에 한해서 2년 미만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2가 되겠죠. 기간이 끝나서 출국을 했다. 특례 고용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아닌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를 둡니다. 자, 밀항 단속법을 보겠습니다. 밀항이라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 수첩, 그 밖에 유효한 증명서 없이 대한민국 외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밀항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것을 말하죠. 이선이기란 것은 대한민국 외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 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에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밀항, 이선, 이기한 사람으로서 자수나 귀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형을 감면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감면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대부분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특별하게 필요적 감면 사유로 규정된 것이 있었죠. 불고기집에 친척이 오는 경우하고 고자방에 있는 장애인들은 반드시 감면을 해줘야 합니다. 항공보안법상에 항공기 탑승 거절 대상자가 있죠.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음주로 인해서 소란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죠. 법무부령은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항복지 집단 귀화생 할 때 항이 항공보안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바로 위임이 되었죠. 자, 외사요원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외사요원으로서 경정 이하죠. 총경 이하가 아닙니다. 외사요원 선발을 위해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외사요원 선발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총경 이상의 경찰관으로 하고 차하급 경찰관 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을 둔다. 국기의 개양,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앞에서 볼 때 왼쪽에다가 국기를 개양하게 되겠죠. 만약에 국기하고 유행기를 동시에 개양한다.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 유행기를 개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행기가 우리나라 국기보다 조금 더 앞선다고 봐야죠. 제외 공간에서는 그 주재국의 관례를 따르게 되고 외국기는 우리나라가 승인한 나라만 개양을 하는데 다만 국제회의나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개양할 수 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보겠습니다. 국제회의라는 것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회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문체부령 이런 것이 아니겠죠.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것에 문체부령은 없었죠. 항복지 집단 귀화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국제회의 산업 그리고 국제회의 전담 조직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되겠죠.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반 국제회의 시설, 국제회의 전문 인력, 전자국제회의 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 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실무종합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마지막 강의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매일 1강씩 1일 1강 원칙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저 자신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겠습니다. 기본 강의는 여기서 마감이 되지만은 11월과 12월에는 보충 강의 내지 마무리 특강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9월달부터는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동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학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박문각 경찰학원에서 채용 대비해서 경찰학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퇴직을 하고 지금까지 명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명함을 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원이나 대학교에서 강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승진시험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잘 정리해서 수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내년에 실무종합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